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모니터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로 오버헤드 모니터링 for Cloud Native Infrastructure using RDMA라고 하는 논문이고요. 2022년 이제 ATC라고 하는 이제 분산 컴퓨팅 컨퍼런스에서 이제 발표된 내용입니다. 키워드는 모니터링, 클라우드, RDMA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되겠고요. 오늘 목차는 이렇게 5개에다가 이제 마지막 컨클루전까지 진행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백그라운드인데요. 일단 이 모니터링 서비스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모니터링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가정을 잡았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이제 구조인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그런 구성으로 전체적으로 이동이 되고 있고, 모놀리식, 그러니까 단일 아키텍처에서 각각의 이 구조들, 각각의 이 내용들을 마이크로 서비스화하는, 각각을 따로따로 구성하는 이 마이크로 서비스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클라우드,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많이 이동이 되고 있는데요. 각각 따로따로 관리할 수 있고, 각각에 대해서 뭐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점이 많기는 하지만 통합적인 유지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고요.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은 프로메테우스, 그리고 AWS에서 지원하는 클라우드워치, 그리고 데이터독, 이런 서비스들이 따로 이제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들이 따로 이제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모티베이션은 여기에서 출발이 되는데요. 기존의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보내는 측, 그러니까 모니터링의 대상이 되는 측에서 각각의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이제 그 수집하는 호스트에게 전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CPU 어큐페이션이 발생되게 되는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매트릭을 이제 프로세싱하고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CPU를 이제 활용하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퀄리티 오브 서비스가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이쪽 그래프에서도 보시면은 CPU 타임이 넷데이터라고 하는 이 모니터링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에서 이제 데이터를 보낼 때마다 이렇게 CPU 사용량이 갑자기 확 늘어나게 되고, 여기에서도 스루풋과 레이턴시가 에버리지 레이턴시는 보장이 되지만 이제 99% 레이턴시라든가 전체적인 스루풋이 이때마다 살짝씩 이제 드랍되거나 이제 스파크가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자들은 이제 RDMA라고 하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제 그 CPU 어큐페이션을 사용하지 않는 모니터링의 대상이 되는 호스트의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아키텍처를 제안을 하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시스템은 RDMA라고 하는 리모트 다이렉트 메모리 어세스, 그러니까 모니터링 대상이 아니라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서버에서 이쪽 그 메모리에 직접 접근을 하기 때문에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서버에 CPU 사용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구조를 제안을 합니다. 이 베이스 시스템에서는 크게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으로 나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클라이언트의 CPU 어큐페이션을 해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전체적인 이 네트워크의 사용량을 크레딧 베이스로 플로우 컨트롤을 진행을 하여서 네트워크의 혼잡도를 줄였고요. 또한 하이브리드 I/O 모델을 통해서도 이제 그 해당 네트워크 전체적인 그 혼잡도를 줄였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쪽과 같은데요. 보시면은 이제 이 제로 카피. 그러니까 원래는 모니터링 매트릭을 수집을 하고, 그리고 대상을 또 여기다 옮기고, 또 네트워크 카드를 통해서 네트워크로 보내야 되고 하는 여러 번의 카피가 발생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매트릭이 수집이 되면은 쉐어드 메모리에다 그냥 갖다 박아버리고, 그 쉐어드 메모리에서 그 컨트롤러가 직접 데이터를 읽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세한 디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그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호스트에 설치되는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이라고 하는 그 플레인들을 나눠서 구성을 하는데요. 컨트롤 플레인은 이제 레지스트레이션 리퀘스트, IDMA를 기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레지스트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레지스트레이션 리퀘스트를 처리하고, 또한 이제 그 컨트롤 리전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네트워크 카드에 등록을 하여서 이제 그 네트워크 카드에서 그런 그러니까 QA 페어 커넥션을 모두 관리를 하게 됩니다. 크게 매트릭을 세 가지, 이제 그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타입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계속해서 유지되는 서비스에 대한 퍼시스턴트 서비스는 계속해서 데이터가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다이나믹하게 오토 스케일링 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매트릭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반복하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트리거가 발생할 때마다 진행되는 서버리스 프로세스에 대한 그런 매트릭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 각각의 매트릭들을 이제 컨트롤 플레인에서 모두 관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컨트롤 플레인에서 관리하는 그 쉐어드 메모리 영역에는 이제 CPU 오큐페이션 없이 블로킹을 걸 수 있다고 하고요. 케이스 A와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트롤 리전,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쉐어드 메모리에 대한 그런 좌표값을 갖고 있는 그 컨트롤 리전에 대한 업데이트가 자주 발생되진 않지만, 케이스 C, 서버리스 환경 같은 경우에,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잦은 업데이트로 인해서 이 CPU를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자주 등록이 되고 해제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모니터링 호스트에다가 이제 그 RDMA 라이트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그 컨트롤 리전을 직접 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이 컨트롤 플레인의 역할이고요. 데이터 플레인은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클라이언트의 공유 메모리 영역입니다. mmap이라고 하는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메모리에 매핑하는 그 함수인데요. 그 오퍼레이션의 기본 단위가 되는 4KB, 이거를 페이지라고 이제 페이지라고 부르는데요. 그 페이지의 주소, 오프셋 등을 모두 컨트롤 리전에다가 등록을 해놓고 그것들을 이제 읽어오게끔 하는 그 역할을 이제 데이터 플레인이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위에서 보면은 이제 컨트롤 리전이 너무 흩어져서 존재하게 되면은 이 메모리들을 매번 이렇게 읽어와야 되고, 그리고 어드레스와 타입, 사이즈 등등 이런 불필요한 이제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의 스트럭처로 통합 관리하고 그것들을 이제 컨티뉴얼하게 이어붙여서 하나의 청크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컨트롤 리전에다가 등록을 하고, 데이터 리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데이터들을 청크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각각의 아토믹 그러니까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아토믹 데이터죠. 인트라든가 아니면 뭐 플로트가 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읽어올 때 아토믹하게 읽어올 수 있지만, 뭐 어레이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들 같은 경우, 넌 아토믹한 데이터들 경우에는 비트 플래그를 따로 두어서 그 비트 플래그에 따라서 이제 뭐 다시 읽거나 아니면 뭐 어볼트를 시키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같은 메모리 리전에서는 각각의 데이터들 스트럭처로 관리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1대1로 진행이 되는 것보다는 다대1로 진행이 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개에서 2개 스레드, 이건 시스템 스레드가 아니라 그 프로세스 스레드를 말하는 겁니다. 그 프로세싱 스레드를 이제 매트릭을 컬렉트 하는데 할당을 시키고요. 하나의 싱글 스레드를 통해서 이제 RDMA 리드를 포스팅하고요. 그리고 그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이 QF라고 하는 이 큐에 쌓여 있는 그 데이터들을 한 번에 배치로 가져오게 함으로써 이제 그 CPU의 그런 부담을 줄였다고 합니다. 리시버 드라이브 모델이고요. 이 해당 시스템에서는 이제 실험을 통해서 1000개의 호스트에서
128KB 매트릭을 수집을 할 수 있고 그 매트릭을 수집하는 간격은 0.1초까지 해가지고 이 정도까지 버틸 수 있다, 이 정도까지를 이제 핸들링할 수 있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제안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크레딧 베이스 플로우 컨트롤입니다. 모니터링이 하는 대상이 너무 많은 경우, 그러니까 M 대 1의 경우로 이렇게 네트워크 통신을 진행하게 되면은 TCP 인캐스트라고 하는 그런 TCP 그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거를 관리하는 그러니까 컨제스천 컨트롤을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큰 규모의 굉장히 큰 사이즈의 리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4KB 여기 위에서 말씀드린 128KB 매트릭을 이제 4KB 쪼개서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4KB는 이제 기본적인 페이지 유닛이기도 하고 RDMA의 기본적인 한계, 그러니까 리미테이션이 있기도 하고, 또한 이렇게 4KB라고 하는 작은 단위로 나누면은 이제 컨제스천을 줄일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KB로 나눠서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이 네트워크 통신을 하는데 필요한 그 크레딧의 전체 크기를 이제 제한을 하여서 그거를 기반으로 네트워크의 혼잡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존 연구들 같은 경우에는 밴드위스 딜레이 프로덕트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플로우 컨트롤을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 밑에 제가 간단하게 나와 있는 블로그를 첨부를 했으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IO 모델을 채택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벤트 드라이브 모델과 일단 기존 폴링 모델인데요. 이벤트 드라이브 모델은 QF 페어라고 하는 그 RDMA 통신을 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그 버퍼가 있는데요. 그 버퍼의 컴플리션이 꽉 찼다라고 하면 이벤트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럼 이벤트를 발생을 시키면은 이제 모니터링 호스트에서 그때 큐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읽어오는 방식으로 구성을 했다고 하고요. 폴링 모델은 그냥 이제 계속 폴링을 날리는 그런 흔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폴링을 하는 방식은 비지 폴링이라고 하여서 이제 폴링을 요청을 하고 대기하는 시간 동안 다른 이제 프로세스들을 진행을 하다가 이제 폴링 이제 응답이 오면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평가 방식인데요. 이밸류에이션 셋업은 여기 아래와 같습니다. 클러스터 2개로 나눠서 구성을 하였고요. 클러스터 1은 이제 하나의 이 머신에서는 총 4개의 VCPU를 VM에서 하나의 4개의 VCPU를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하여서 이렇게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대상이 되는 모니터링 모니터링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레디스와 그리고 리눅스 커널 정보, 그리고 eBPF라고 하는 이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맥스 컴퓨터라고 하는 서비스의 TCP 커넥션 수를 이제 모니터링 하는데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퍼포먼스 매트릭은 CPU 유틸라이제이션, 레이턴시, 스루풋 이렇게 각각 다음 설명과 같고요. 컴페어리즌하는 비교 대상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넷데이터라고 하는 이제 서비스는 이제 프록 파일, 그러니까 리눅스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시스템 정보들을 프록이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 파일에다가 저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프록 파일을 읽어서 이제 컨트롤러에다가 업데이트를 하고 컨트롤러는 이제 각각의 데이터들을 RPC를 통해서 갖고 오게 된다고 합니다. NX는 이제 매트릭들을 로그로 남겨놓고 로그 서비스를 통해서 그 모니터링 매트릭들을 업로드한다고 하고요. 제로 RPC는 여기에서 제한하는 방식과 모두 똑같지만 여기에서 RDMA 리드를 통해서 리시버 드라이브 모델을 구성을 하였지만 이제 이 제로 RPC는 샌드 리시브, 그러니까 양방향 통신을 통해서 구성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PFC 같은 경우에는 컨제스천 컨트롤 알고리즘인데요. 이것들을 지원을 하나 안 하나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밸류에이션 한 결과입니다. 여기가 오버뷰인데요. 레디스 커널 eBPF를 보면은 베이스는 이제 넷데이터나 NX인데요. 그거에 비해서 제로 RPC가 훨씬 더 거의 한 10분의 1 정도에서 100분의 1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의 차이를 보였는데 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의
이제 좋은 레이턴시를 보였고요. 또한 CPU 유틸라이제이션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로 RP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이 되었다고 하고, 컨트롤 플레인에서는 이렇게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데이터 플레인에서 거의 0에 아까 0의 이제 CPU 활용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 모두 다 이제 그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호스트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0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이제 거의 이 정도의 굉장히 낮은 수준의 CPU 활용률을 보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레디스를 모니터링한 결과인데요. 넷데이터와 그리고 넷데이터를 멀티스레드로 수행한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CPU 활용률이 높지만 그에 따른 레이턴시가 굉장히 낮게 나오는 리즈너블한 오프로드를 이제 넷데이터에선 보여줬는데요. 제로 RPC는 이렇게 되지만 제로 이제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 전체를 보면은 이제 좀 굉장히 낮게 형성이 돼 있고 레이턴시도 낮게, 그리고 그 모니터링하는 모니터링 인터벌은 짧을수록 CPU 활용률이 높겠죠. 그런데 이제 CPU 활용률이 조금 안정적에 나와 있고, 그리고 또한 레이턴시도 안정적으로 나왔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눅스 커널과 eBPF인데요. 리눅스 커널을 보면은 이제 CPU 사용률이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됩니다. 이는 이제 Mmap 오퍼레이션, 메모리를 할당하는 그 오퍼레이션이 굉장히 자주 발생이 되었고, 각각의 CPU에 대해서 카운트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CPU 이제 활용률이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되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레이턴시라든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고요. eBPF는 말씀드린 대로 그 TCP 커넥션을 이제 모니터링하는 내용인데요. NX와 이제 NX eBPF를 적용한 것들, 그리고 이제 제로 RPC와 컨트롤 플레인, 데이터 플레인 모두로 확인해 봤을 때 이제 제로가 굉장히 좋은 성능을 일반적으로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각각의 클러스터에 대한 분석인데요. 일반적인 TCP를 사용을 했을 때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트워크,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아이디얼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제 IB read BW라고 하는 그 오퍼레이션인데요. IDM이 커넥션하는 그 이상적인 그런 속도를 보여주는 보여주는 함수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128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크레딧 플로우 컨트롤이 들어가지 않은 것도 굉장히 낮게 나오는데, 256이 되니까 갑자기 레이턴시가 미친 듯이 뛰어,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라고 하고, 아이디얼한 거에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리즈너블한 성능을 보였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CPU 활용률을 봤을 때, 컨트롤러 봤을 때 이제 TCP에 비해서 양쪽 두 개 다 낮은 CPU 활용률을 보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 1은 VM, 그러니까 버추얼 머신으로 구성을 한 클러스터였고요. 클러스터 2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로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보았을 때 크레딧 플로우 컨트롤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높은 스루풋과 낮은 레이턴시, 그리고 안정적인, 보시면 여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스루풋을 측정을 한 건데요. 그 컨제스션 컨트롤이 트리거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성능을 보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니터링 퍼포먼스에 대한 건데, 이제 그 하이브리드 IO 모델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레이턴시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퍼를 기준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레이턴시가 워크 리퀘스트가 조금 적을 때는 당연히 크게 나오는데요. 이제 리퀘스트가 많아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리즈너블하게 조금씩 증가하게 되고, 폴링은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되고, 아이디어란 거에서도 그렇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CPU 활용률을 보았을 때
이 이벤트 이 폴이 CPU 활용률을 보였기 때문에 뭐 두 개를 섞어서 잘 사용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이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겪은 그 챌린지에 대한 해결 방안인데요. 스케일러빌리티와 어베일러빌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QA 페어 넘버를 제한을 QA 페어 넘버에 있는 그런 제한을 이제 쉐어링과 그룹핑으로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스트에 있는 매트릭들은 이제 QP 커넥션을 쉐어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룹핑을 통해서 이제 얘를 10 밀리세컨드 동안 모니터링, 이 그룹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그룹 스위칭하고 하는 식으로 하여서 스케일러빌리티와 어베일러빌리티를 높였다고 합니다. 네트워크 인터퍼런스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룹 스위칭, 아까 말씀드렸던 스위칭과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대상이 되는 그 그룹들은 이제 RNIC 메모리에다가 자기 그 내용들을 미리 워밍업 시켜놓는 식으로 해서 이제 네트워크 인터퍼런스를 줄이면서도 높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하고요. 리시버 드라이브 컨제스천 컨트롤을 통해서 네트워크 컨제스천과 인터퍼런스를 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리시버 드라이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지금은 뭐 1024까지는 했지만 훨씬 더 많은 양의 이제 노드들과 연결이 될 때 컨커런트 컨트롤에 좀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고요. 전체적인 그러니까 이 클러스터 내부에서만 클라우드 내부에서만 진행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유니버설하게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아니다. 이것이 한계점이고 이거를 좀 극복해 나가겠다라고 이제 논문 저자들이 퓨처웍스를 제시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결론은 이제 RDMA를 활용을 해서 좀 더 적은 오버헤드가 발생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을 했다. 또한 이제 각각 챌린지에 대해서 솔루션들을 제시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컨트리뷰션이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이고요. 이 논문을 선정한 이유는 이 모니터링 툴을 저희가 지금 이제 원래 제출하려고 했던 거에서 이제 좀 안 돼가지고 따로 이제 서버에서 저희 연구실에서 사용을 하려고 이렇게 고롤러라고 하는 걸 이제 이재규 학생과 만들었는데 이 모니터링 서비스 시스템을 하면서 또 재밌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RDMA에 관련된 내용이기도 해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 RDMA를 사용한다는 건 알겠는데 RDMA를 사용함으로 인한 특징적인 부분이 시스템에 반영이 되어 있나요?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 어디 있냐? CPU 사용률이 그러니까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호스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거를 이제 모니터링 클라이언트라고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서버를 호스트라고 할 때 클라이언트의 CPU CPU 사용률을 전부 다 호스트에다가 옮겨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돌아가는데 그 QoS들을 만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돌려주고 그 부담을 이제 모니터링하는 측에서 가지고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 RDMA를 사용했을 때의 큰 특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효과적으로 디자인해서 그 효과를 보인 그런 논문으로 보여지고 굉장히 재밌는 좀 잘 연구 결과로 보여지지 않는 특수성을 가진 그런 재밌는 연구 주제인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제 이런 주제를 다룰 때 좀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비교 대상을 정하기가 어렵다는 게 있거든요. 연구도 많이 없고 이런 연구를 할 때는 시스템적인 거니까 시스템 디펜던트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비교 대상을 또 페어하게 선정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랙티컬한 관점에서 비교 대상들을 어쨌든 정했죠, 거기서는. 그래서 그 비교 대상들보다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보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제한하는 방법에서 옵셔널하게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대비하면서 성능의 향상이 얼마나 있는지 이렇게 또 단계적으로 보이고, 세 번째는 아이디어란 케이스에 대한 어떤 미니멈 바운드를 제시해서 얼마나 그에 근접하는지도 보이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없으면 없는 만큼 굉장히 불리하기도 하고 어떻게 효과를 보여야 될지 좀 막막하기도 한데 거기에 대한 좋은 힌트를 제공해 주지 않나 싶고, 그런 부분들만 잘 정립이 되면 연구실에서 이런 쪽 연구를 많이 또 잘 해볼 수 있는 그런 주제로 생각이 돼서 관련된 학생들은 잘 참고해 보면 좋겠어요. 또 다른 질문 있나요?